어머니 전세금 좀 빼세요. 내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다. 이자만 해도 한 달에 370 나오잖아요. 요양원 가시면 남는 돈은 저희가 잠깐 쓸게요. 며느리는 태어냈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노후를 지키려면 지금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조용히 빨간 수첩을 꺼냈다. 우리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달라진다. 나는 김영숙, 올해 69이다. 대구에서 30해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했다.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요양원 수천 명의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왔다. 어르신, 내 삶의 주인은 결국 어르신 자신이에요. 그게 내가 늘 하던 말이었다. 퇴직 후 1년 만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화장실 가는 것도 누군가 부축해야 했다. 혼자 밥도 못했다. 그렇게 큰아들 집에서 석 달을 지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민수와 미영이 내게 말했다. 요양원 가라고. 집은 새놓으라고. 됐어. 밥이나 먹자.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았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식사 후 나는 민수 집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짐가방이 구석에 놓여 있었다. 내 옷가지 몇 벌, 약통, 그리고 낡은 빨간 수첩. 수첩을 꺼내 펼쳤다. 사회복지사 시절 상담할 때마다 적어두던 것이었다.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노후 절대 규칙 경제권은 절대 넘기지 말 것. 내 방, 내 공간은 꼭 지킬 것. 한 페이지를 넘겼다. 돈 넘기는 순간 발언권 상실. 박할머니 살해 참고할 것. 또 한 페이지. 집 물려주고 요양원 간 최 씨 할아버지 자식들 1년째 안옴. 내 손끝이 그 문장들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이 수첩을 쓸 때는 나는 조언하는 사람이었다. 해결책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문제가 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거실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민수 부부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어머니 진짜 생각 좀 해보시겠지? 모르겠어. 고집이 세서. 우리도 힘든 거 아시잖아. 대출 이자만 한 달에 200인데. 나는 이불을 끌어당겨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나 이대로는 못 산다. 멀쩡한 내 집 두고 왜 남의 집으로 가야 하나. 요양원도 싫고 자식 집 눈치도 싫고. 그럼 나는 대체 어디로 가야 하지?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빈 페이지였다. 나는 펜을 꺼내 천천히 한 줄을 적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답은 반드시 있다. 복지관에서 일할 때였다. 78살 박 할머니가 내 앞에 앉아 울었다. 김 선생, 나 이번 추석에도 애들 안 왔어. 집도 다 물려줬는데 요양원에서 명절도 혼자야. 나는 그분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그래도 건강하시잖아요. 여기 프로그램도 있고 친구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김 선생, 나 같은 꼴 절대 당하지 마. 집 넘기는 순간 그게 끝이야. 나는 그날 밤 빨간 수첩에 또 한 줄을 적었다. 경제권 발언권. 돈 넘기면 존중도 끝. 그런데 정작 나는 퇴직 후 1년 만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화장실 가는 것도 누군가 부축해야 했다. 혼자 밥도 못했다. 큰아들 집에서 석 달, 딸 지영이 집에서 넉 달. 그렇게 1년을 떠돌았다. 아침에 눈 뜨면
며느리가 세탁기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거실에서 아이들이 소리 지르며 뛰었다. 나는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생각했다. 내가 짐이 되고 있구나. 딸 지영이 집에서는 좀 나았다. 하지만 사위 준호가 밤늦게 들어와서 거실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대출 이자만 한 달에 200이야. 장모님까지 모시려니까 솔직히 빡빡해. 지영이가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엄마 전세금만 잠깐 쓰면 되는데. 나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30해 동안 나는 누군가의 노후를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정작 내 노후는 하나도 준비 못하고 있었다. 요양원도 싫고 자식집 눈치도 싫고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빨간 수첩을 펼쳤다. 페이지마다 적힌 절대 규칙들이 지금은 비웃는 것만 같았다. 민수가 간병인 알아봤다며 전화했다. 엄마 12시간 간병이 한 달에 230만 원이래요. 24시간은 500 가까이 하고요. 나는 통장을 펼쳤다. 연금은 한 달에 180만 원. 12시간 간병인을 쓰면 매달 50만 원이 부족하다. 24시간은 아예 300만 원이 모자란다. 민수야, 엄마 연금으론 안 돼. 그러니까 집 전세금 풀어서 쓰자는 거예요. 이자 수입으로 넉넉하게 쓰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유산으로 주시면 되잖아요. 나는 전화를 끊고 벽을 바라봤다. 내 집을 남에게 빌려주고 그 돈으로 간병인 월급 주고 나는 남의 손에 의지해서 산다?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인가? 일주일 뒤 민수는 나를 데리고 요양원 견학을 갔다. 건물은 깨끗했다. 로비에는 피아노가 있었고 복도엔 꽃이 꽂혀 있었다. 어머니, 여기 간호사 24시간 상주하고요. 물리치료도 주 3회 받으실 수 있어요. 식사도 영양사가 관리하고요. 안내하는 직원은 친절했다. 방도 넓었다. 창문 밖으로 정원이 보였다. 그런데 휴게실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 눈빛이 공허했다. 한 할머니가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다. 다른 할아버지는 TV를 켜놓고도 그냥 고개만 숙이고 계셨다. 나는 복도를 걷다가 누군가와 마주쳤다. 김 선생님? 최 할머니였다. 예전에 복지관에서 상담했던 분이었다. 할머니, 여기 계셨어요? 최 할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김 선생, 여기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감옥 같아요. 아침 7시에 일어나고 8시에 밥 먹고 10시에 운동하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안 와요. 처음엔 주말마다 온다더니 이제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요. 할머니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 보였다. 김 선생님은 여기 안 오세요. 선생님은 다른 길 찾으세요.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가 물었다. 엄마 어때요? 깨끗하죠?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깨끗하긴 한데 거긴 내가 살 곳이 아니더라. 엄마, 그럼 대안이 뭐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빨간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식집도 아닌 내가 주인인 공간을 찾자. 일주일 뒤 나는 주민센터에 들렀다. 옛 동료 정 선생이 나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무릎은 좀 어때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그나저나 정 선생,
요즘도 복지 상담하니? 네, 하고 있죠. 요즘은 고령자 주거 복지 쪽 많이 다뤄요. 정 선생이 책상 한쪽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가리켰다. LH 고령자 복지주택월 임대료 20만 원대로 시작하는 노후 독립생활. 나는 포스터에 다가가서 글씨를 천천히 읽었다. 이게 뭐야? 선배님, 이거 진짜 좋아요. 60세 이상 단독 가구나 부부 가구가 신청할 수 있고요. 월 임대료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예요. 무장의 설계라서 휠체어도 다니기 편하고 비상벨도 있고 생활지원사가 주 1회 방문해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연금으로 감당 가능한 금액이네. 맞아요. 요양원은 300, 간병인은 500인데 여긴 20만 원이면 되니까요. 혼자 사는 거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에요. 같은 단지에 어르신들 계시고 공동 공간도 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받았다. 집으로 돌아와서 신청서를 펼쳤다. 손이 떨렸다. 이거구나. 내가 찾던 세 번째 선택지. 일주일 뒤 나는 자식들을 불렀다. 민수와 지영이가 왔다. 나는 커피를 내오며 말했다. 얘들아, 엄마 결정했어. 복지주택 들어간다. 민수가 눈을 깜빡였다. 복지주택이요? 그게 뭐예요? LH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주택이야. 월세 20만 원 정도로 엄마 혼자 살 수 있어. 지영이가 물었다. 그럼 엄마 집은요? 전세 놓을 거야. 보증금은 엄마가 관리하고 이자는 생활비로 쓸 거야. 민수 표정이 굳었다. 엄마, 그 보증금이면 애들 학원비도 되고 제 사업 자금도 좀 보탤 수 있는데. 나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민수야, 엄마 돈은 엄마가 쓴다. 나중에 엄마 없을 때 그때 가져가라. 그게 순서야. 엄마, 저희가 잘 관리해서 나중에 돌려드린다니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30해 동안 봤어. 돈 넘기는 순간 어르신들은 발언권을 잃어. 그리고 자식들도 변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삶이 바쁘니까 자꾸 미루게 돼. 엄마는 그 길 안 갈 거야. 지영이가 눈시울을 붉혔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쁜 자식들인가요? 아니야. 너희는 좋은 자식들이야. 그런데 엄마는 너희한테 기대고 싶지 않아. 엄마 노후는 엄마가 지킬 거야. 식탁은 한동안 조용했다. 나는 빨간 수첩을 꺼내서 펼쳤다. 이거 봐. 엄마가 30해 동안 적어온 다짐들이야. 경제권은 넘기지 말 것. 내 공간은 지킬 것. 엄마, 이제 이걸 지킬 거야.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나는 그날 밤 수첩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오늘 내 인생 주도권을 다시 찾았다. 지금은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8개월째다. 아침 6시 반 나는 알람 없이 눈이 떠진다. 커튼을 열면 아침 햇살이 들어온다. 작은 방이지만 온전히 내 공간이다. 거실에서 커피를 끓인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천천히 마신다. 7시 반 단지 공원에 나간다. 박할머니, 최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있다. 영숙 씨, 아침 산책 나왔어? 응, 다리 많이 좋아졌어. 요즘은 지팡이 없이도 한 바퀴 돌 수 있어. 처음 올 때는 휠체어였다. 그런데 매일 조금씩 걷다 보니 지금은 지팡이 하나면 단지를 돌 수 있게 됐다.
화요일 오후 단지 내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를 한다. 복지 상담 경력을 살려서 어르신들 고민을 들어드린다. 김 선생님, 저도 자식한테 집 넘기라는 얘기 들었어요. 어떡하죠? 할머니, 집은 마지막 카드예요. 일단 이런 복지주택도 알아보시고 선택지를 늘려보세요. 정보가 많을수록 유리해요. 토요일마다 김치와 반찬을 나눈다. 혼자 사니까 많이 못하지만 배추 한 포기 김치 담가서 이웃과 나눠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자식들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온다. 민수가 왔을 때 내 방을 둘러보며 말했다. 엄마, 여기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치? 엄마 혼자 살기 딱 좋아. 처음엔 섭섭했는데 엄마 얼굴 보니까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민수야, 엄마가 여기 와서 배운 게 있어. 자식한테 매달리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너희한테도 엄마한테도 좋은 거더라.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엔 빨간 수첩을 펼친다. 이제 이 수첩은 노후 규칙이 아니라 일상 기록이 됐다. 오늘 박 할머니한테 김치 나눠줌. 최 할머니랑 공원 3바퀴 걸음. 민수한테 전화옴. 소소하지만 이게 내 하루다.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부모를, 남편을, 자식을, 손주를 돌보느라 정작 내 노후는 뒤로 미뤄뒀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짐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짐이 아닙니다. 70년을 버티고 살아낸 경험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식에게 집 다 물려주지 마세요. 내 통장 하나, 내 방 한 칸은 꼭 지키세요. 요양원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자식 집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원해서 선택한 길인지 아니면 떠밀려서 끌려간 길인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정보는 힘입니다. 복지주택, 시니어 주택, 공공임대 우리가 모르고 포기한 선택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 인생 주도권은 마지막까지 내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두 번째 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버팁시다.